오늘 할 내용 월요일 내용 아니고요. 48조 방어작용입니다. 방어작용. 방어작용. 우리 몸에서 어떤 이 질병들이 발생했을 때, 그 질병들을 가볍게 분류를 좀 할 것이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질병의 분류를 한번 보고,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승민이가. 자, 먼저 첫 번째로 비감염성 질병입니다. 자, 이건 다른 사람한테 전이되지 않는 것을 뜻해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는, 전염시킬 수 없는 질병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빨리 와야 듣지 말고, 듣지 마세요. 자, 왜 우리가 전염시킬 수 없냐? 비감염성 질병 같은 경우에는 병원체가 없어요. 병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병을 매게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왜 발생하는 것이냐? 그냥 우리 몸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전주에 했던 우리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같은 거 볼까요? 그거 원래 우리 몸에서 DNA에서 원래 빨린이라고 하는, 아니,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염기를 지칭을 해서 아미노산을 지칭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변형이 되면 빨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 바뀐 경우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내 DNA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DNA를 다른 사람한테 주진 않잖아요. 준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유전자를 만들어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해관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병원치가 없는 이런 스스로 몸에 문제 있는 경우에 감염되지 않는다. 주로 어떤 것들이 많냐면요. 대사성 질환들이 많아요. 대사성 질환들이 많이 많아요. 대사, 우리 몸에서 대사라고 하는 물질 대사예요.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들을 지칭합니다. 다음 이 비감염성 질병이 발생하는 이유란 무엇이냐? 굉장히 복잡한 이유들이 얽혀 있어요. 우리 몸에서 이런 가벼운 돌연변이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돌연변이가 일어난 원인은 이제 어, 다양한 게 있지만 주로 우연이거든요. 우연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혹은 뭐 흡연, 음주, 생활 패턴, 식사 습관 등의 문제로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하게 발생하는 대사성 질환들, 뭐 당뇨 같은 게 있겠죠. 친구가 당뇨 걸리면 안 되고 성인들이 많이 걸리는데 쌤 친구가 당뇨 걸렸다고 해서 옆에 가지 않고 막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다. 그럼 가벼운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감염성 질환들이에요. 감염성 질환은 왜 감염성이냐? 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이냐? 바로 병원치가 있기 때문에. 네, 아직도 이제 다음 주면 코로나 단계가 좀 완화돼가지고 마스크를 좀 완화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좀 완화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점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함으로써 사람들이 병원체에 대한 의식 수준이 좀 올라간 것 같아서 그런 장점 같아요. 왜냐면 바이러스 같은 게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켜 줄 수 있죠. 자,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병원체라고 표현합니다. 병원체가 있기 때문에 전염될 수가 있다. 다음 우리 병원체의 종류들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빼서 이야기를 제가 제일 간단한 친구들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병원체들은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한 구조를 가진 친구들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요, 프라이머리, 여전 프라이머리. 원래 이 프라이머온이라고 하는 물질은 우리 뇌세포에서 신호전달을 내게 하는 물질이에요. 어때? 변형 프라이머리. 걔는 어떤 생명체는 아니고요. 단백질이요. 우리 뇌세포 옆에 있는 단백질이다라고 보시면
아직 생물은 아니죠. 생물은 아닙니다. 당연이라고 하는 게 이따가 뭔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아, 여기 1번 변형 프라이어는 아예 생명체가 아니지만 생명체하고 비생물의 중간 단계를 가지는 그 친구가 바로 바이러스예요. 자, 바이러스는 생물과 비생물의 중간 단계입니다. 생물과 비생물의 중간 단계를 왜 중간인지는 사실 우리 생명과학 맨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우리 방학 특강 때는 필요한 부분만 진행하기 때문에 아직 이야기가 진행 안 된 상태인데 이따가 자세하게 소개합시다. 자, 세 번째는 자, 이번엔 완벽한 생명으로 분리할 수 있는 친구인데 생물 중에서 가장 구조가 간다는 것 뭘까? 뭐니? 뭐예요? 예린아 뭐야? 생물 중에 제일 간단한 방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세균. 세균이래, 세균. 세균이래, 세균. 자, 이 세균은 생명체 중에서 단세포입니다. 세포 하나로 구성된 생명체예요. 뭐 사람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보통 60에서 70조 개 정도로 세포 개수를 추산하거든요. 굉장히 많지만 세균은 단 하나의 세포로 구성이 되는 생물입니다. 그 단세포인데다가 원핵생물이에요. 원핵생물. 원핵이라고 하면 원시적인 핵을 뜻하거든요. 핵은 DNA를 보관하는 장소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세포, 통합과학 때 했던 세포, 핵, 그다음 뭐 옆에 소포체, 뭐 골지체, 리보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핵이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니? 원시적인 핵이라면서요.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없어도 없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간세포고 원핵이다. 세포도 하나인데 핵도 없어.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가지는 친구. 자, 네 번째는 세균보다는 조금 더 나간 친구예요. 바로 원생생물이라고 하는 친구. 원생생물. 자, 원생생물은 똑같이 단세포인데요. 핵은 있어요. 진핵입니다. 진핵은 진짜 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핵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그렸던 핵의 이 막, 아주 뚜렷하게 핵의 막이 존재하는 생명체를 진핵이라고. 자, 다섯 번째는 균이에요. 균. 우리 5개의 분류에 따르면 세균과 균은 아예 다른 친구들이에요. 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버섯균자를 씁니다. 버섯균자. 균계에는 버섯이나 곰팡이인데 이걸 이제 곰팡이가 병을 내게 다세포 진행. 세포가 많고요. 당연히 핵도 있고. 다세포면은 다 진핵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다세포면 세포 여러 개가 붙어 있는 형태니까 구조가 좀 복잡해지고 핵은 자연스럽게 가진다. 자연스레 가진다. 사실 균 정도 분류에 속하게 되면 세포 구조만 놓고 봤을 때 동물, 식물과 거의 동일한 형태를 띱니다.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게 세포 구조가 갖춰진 친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동식물은 뭐지 병을 직접적으로 매개하지는 않으니까 다세포 진핵생. 자, 그럼 우리 실제 이 감염성 질병의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첫 번째, 감염 프라임.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봐. 나이는 순수한 단백질로만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얘는 옆에 정상적인 파이온이 있어요, 원래. 파이.
옆에 그래서 변형 프라이온이 있다라고 해볼까요? 자, 근데 애가 이렇게 가서 접촉을 하게 되면요. 애가 감염돼서 이렇게 전염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변형 프라이온은 정상 프라이온과 접촉됐을 때 변형 프라이온을 더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점점 양이 늘어나겠죠? 원래 뇌에서 정보 전달을 매개하던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변형 프라이온이 되면 이 변형 프라이온 같은 경우에는 뇌 세포를 발달. 점점 이제 뇌에 구멍이 나게 됩니다. 세포 좀 잡아먹는 게 문제가 되나요? 되게 많이 잡아먹고 접촉할 때마다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되게 무서운 질환입니다. 이 변형 프라이온을 의해서 매개되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광우병이었습니다. 몇 살이? 18살이냐? 광우병 파동기 기억나진 않겠구나. 우리 MB 정부 때 광우병 파동이 굉장히 하이리 이슈가 됐었는데 광우병이 소의 뇌에서 변형 프라이온이 축적되면서 소의 뇌가 이제 구멍이 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원래 이제 미국산 소를 계속 수입해서 섭취를 하다가 광우병 파동이 일어났을 때 미국 소를 뭐 들여오냐 마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광우병 파동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한테 감염되면 뭐라고 부르냐?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이라고 합니다. 물론 되게 찝찝하기야 하겠지만요. 사실 광우병을 유발하는 이 프라이온 같은 경우에 제가 단백질이라고 했잖아요. 단백질의 성질은 열에 아주 약하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열해서 먹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찝찝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치의를 많이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뭐 양한테 감염이 되기도 하고요. 양은 이제 스크래핑이라고 해서 이 포유류들한테만 감염이 되는 질환이죠. 두 번째, 우리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 드릴까요? 자, 바이러스는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뭐, 여러분이 알만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고, 이 끝에 수용체가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고요. 혹은 여기 시험지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 바이러스는 T4라고 하는 박테리오 파지의 일종인데, 이렇게 생긴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끝에 머리에 보석을 달고 다니는 거미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구조를 가집니다. 자,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생물과 비생물의 중간 단계를 거친다고 했잖아. 우리 앞부분에 설명 안 했으니까 여기서 할게요. 자, 얘는 R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을 가져요. 일부는 DNA도 가집니다. 네, 여러 단계에서는 RNA를 유전 물질로 가진다. 사람도 RNA 가지죠. 사람은 포화과학 했잖아요. 사람은 DNA를 RNA로 바꿨다가 RNA를 번역시켜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죠. 근데 바이러스는 대부분 RNA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원본이 없어요. DNA가 원본, RNA가 사본이에요. 원본을 통해서 사본을 카피한 후에 이걸 가지고 이 몸의 설계도를 가지고 실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친구는 원본이 없어요. 사본만 들고 다니죠. 이게 기본적인 바이러스 구조입니다. 다음에 얘가 어떤 식으로 사람 몸에서 증식을 하는 거냐면 바이러스는 번식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 당연히 뭐 암수가 있겠니 얘가? 뭐 핵도 없고 뭐 세포 막도 없는 친구가 그렇진 않겠죠. 어떤 식으로 증식을 하냐면 얘가 세포에 들러붙어요. 이 세포가 있다. 자 여기 사람의 세포라고 해볼게요. 세포. 그럼 세포 안에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 있죠. 그 공장 뭐라고 부르니? 모르면 안 되지. 뭐라고? 그렇지 리보솜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바이러스는
이 설계도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실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 없어. 우리 단백질 번역하는 장소가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이었잖아요. 리보솜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하냐면 사람의 세포 안에는 정상적으로 리보솜이 있죠. 이 리보솜에 사람 세포에 구멍을 뚫고 요거를 여기다가 주입시켜. 은근슬쩍 갖다 놓는 겁니다. 우리 보면 제대로 된 공장 설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자기 설계도를 은근슬쩍 꽂아 놓는 거야. 그럼 사람의 세포 안에 있는 공장에 이 인부들이 일을 하다가 야 우리 DNA 가지고 머리카락 단백질 만들자 뭐 피부 단백질 만들자 이러고 있다가 다른 설계도가 있는 거야. 야 이것도 만들자 이것도 만들래 여기 설계도 꽂혀 있어. 근데 그게 사실 뭐냐면 바이러스의 껍데기를 만드는 이 단백질인 거야. 그지? 그럼 여기서 껍데기들이 막 증식이 되겠죠. 물건들을 실제로 만들어낸단 말이야. 뭐 여기에 바이러스 kop데기들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다시 구멍을 내. 그러니까 얘네가 다시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이게 바이러스의 기본수예요. 자신의 핵산을 주입해서 다른 세포에 생명 중심 원리를 사용한다. 단백질 공장을 사용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이러스 정리 좀 더 합시다. 우리 생물적 특성. 얘가 왜 생물과 비생물의 중간 단계인가요? 이 생물적인 특징들 볼까요? 바로 핵산이 존재한다. 핵산이 존재한다. 그럼 왜 비생물적 특징으로 분리하는가? 다에는 세포 구조가 없어요. 근데 여기 세포막 있잖아. 이거 세포막이 아니야. 이거 그냥 단백질 껍질이에요. 사람의 세포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죠? 뭐랑 뭐가 합쳐지면 인지질, 이중, 층하고 막단백질이 더해진 형태죠.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얘는 단백질 껍질만 있다. 그리고 여기 핵산이 있다. 핵막도 없어요. 세포막도 없고요. 리보솜도 없고 스포체도 없고 골지체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없으니까 세포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스스로 물질 대사를 일으킬 수 없다. 이게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생이라고 부르죠. 다른 생명체가 있어야만 살 수가 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예시. 자, 바로 감기예요, 감기.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여러 개 있는데 99%는 두 가지 바이러스예요. 첫 번째 라이노 바이러스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조사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 없던 게 아니에요. 새롭게 나온 게 아니야. 진즉에 옛날부터 감기 비율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원래 되게 흔한 바이러스예요. 근데 그게 치료가 어려운 쪽으로 변이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지금 되게 큰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있었어요. 네? 감기. 감기는 바이러스다. 그 다음 독감이에요. 설에 내려가서 이제 집에 이 외가에 형제가 되게 많거든요. 팔남인데 사촌 동생이 조카보다 어린 애가 있어. 조카보다 어린 애가 있거든요. 네, 그 친구를 내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한 8살 때부터 어부바를 해주고 다녔어. 난 이미 군대를 갔다 온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걔가 이제 19살이 됐어요. 19살. 이번에 보니까 19살 고3이 딱 됐어. 그 습관을 못 버리고 이제 어부바를 막 해달라 해가지고 또 19살짜리 어부바하고 다녔습니다. 그건 되게 작아요. 여자애 되게 작아가지고 먹을만해. 네,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이번에
감기 저기 코로나 걸렸었는데 너무 아팠다. 너무 아파가지고 독감이었다라고 하는데 아유 무식한 놈아라고 했는데 독감은 심한 감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마치 감기의 증상이 심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독감인 거고 바이러스 이름은 아예 달라요. 무슨 바이러스죠? 뭐라 불러? 인플루엔자라고. 그죠? 둘은 아예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감기가 심한 게 독감이 아니에요. 체크 좀 하시고 그 외에 홍역 뭐 소아마비 소아마비는 뭐 다른 원인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좀 체크해야 할 만한 게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이죠. 메르스는 메르스는 이제 몇 년 정도 됐죠?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고요. 당시 유행했으니까 요새는 잘 안 나오고 요새는 코로나로 대체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이야기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 에이즈 에이즈는 바이러스의 이름이 아니고요. 병의 이름입니다. 안티이뮤노라고 해서 면역 결핍증이에요. 이걸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이름은 뒤쪽에서 나오거든요. 좀 체크를 해둘까요? HIV 바이러스. HIV. 휴먼 이뮤노 데피션시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데, 인간의 면역을 결핍시키는 바이러스를 지칭합니다. HIV에 의해서 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는데, 나머지는 좀, 외우기 쉬울 것들일 것 같아. 너는 에볼라 알아, 에볼라? 에볼라 바이러스, 그죠? 천연두 바이러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대표적인 것들, 여기 나온 것들만 기억합시다. 자, 그럼 이 바이러스를 치료를 어떻게 하냐? 바이러스를 치료를 어떻게 하냐? 바로 항바이러스를 사용합니다. 항바이러스를 사용합니다. 예방은 어떻게 하냐면 백신으로 예방을 했습니다. 오늘 백신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DNA는요 되게 단단한 구조예요. RNA는 단일 나선 구조죠. 그러니까 얘가 외부 공격에 되게 취약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디가 부서지고 변형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부르죠. 맞아?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RNA를 가지는 친구들은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띠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자주 일어나요. 항바이러스는 항은 죽인다라는 거예요. 막아낸다. 애를 죽이는 건데 하도 변이가 많이 일어나니까 사실 치료가 좀 어렵기는 하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치료제는 거의 못 만들고 있죠. 치료제 맞아본 사람 있어요? 없죠. 왜냐면 변이가 계속 일어나니까 그래. 그래? 대신에 백신으로서 예방을 많이 합니다. 치료제 만들면 또 변이고 만들면 또 변이고 이래서 사실 이 면역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대규모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 그래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적이 있었는데 왜냐면 만들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만들었어? 근데 이 실패 전국적으로 여기 다 먹고 전 세계적으로 여기 다 먹고 만들어서 성공을 하더라도 또 금세 바뀌어 또 다시 만들어야 돼.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세균이요. 세균 같은 경우에는 생김새를 보면 세포가 있고요. 이건 핵이 아니에요. 세포가 있습니다. 핵이 없고 원핵을 가지고 여기 안에 DNA가 이렇게 떠다니는 실제 세균의 DNA는요. 사실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사실 원형으로 생겼어요. 그냥 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놓는 건데 DNA가 햇살이 이런 식으로 원형의 DNA를 가져요. 세균은 자, 그 다음에 여기 세포막이고 핵막이 없고
생막이 아니에요. 생막이 없어요. 그리고 끝에 뭘 가지냐면 한 가지 층이 더 있어요. 이거 여러분은 식물에서 볼 수 있는 구조거든요. 이거 뭐예요? 막 밖에 있는 하나 더 있는 거. 세포? 여기 지금. 세포 벽 구조를 가집니다. 사람 세포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세포벽이에요. 사실 프라이온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 프라이온만 사냥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왜냐면 얘는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대부분이 싹 단백질이죠. 물 빼고 제일 많은 게 단백질이야. 30%가량이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20%가량. 근데 얘도 단백질이니까 얘를 공격하다가 자칫하면 우리 몸에 있는 다른 단백질들을 건든단 말이에요. 근데 세균은요 좀 더 양호해요. 왜냐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와 다른 구조를 가져요. 바로 세포벽을 가져요. 그래서 세포벽을 저격하면 이 세균들을 죽일 수 있겠죠.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 몸 안에 원래 우리의 세포는 아니더라도 장내 미생물들 같은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역시 세균이고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세균들이야. 그런 것들까지 공격할 수 있으니까 어, 제일 좋은 건 안 걸리는 거겠죠. 다음 이 세균의 예시 볼까요? 세균에 의해서 매게 되는 병의 예시를 한번 일단 앞에 세균성이라는 말이 붙으면 당연히 세균에 의한 질환이 뭐 식중독인데 세균성 식중독도 있고 폐렴이라고 했을 때 뭐 세균성 폐렴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결핵이에요. 결핵균이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이야기한 균이 아까 그 곰팡이가 아닙니다. 결핵, 타상 곰팡이. 자, 치료 방법은요. 이렇게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자, 치료 방법은 항생제를 사용을 해요. 이것도 통합과학 때 이름 들어봤죠? 항생제, 내성, 세균 뭐 이런 것들. 그럼 항생제는 어떻게 죽이는 거냐가 아까 이야기했어. 세포벽 공격하면 된다고 했죠. 는 세포벽을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세균에 대한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고 해서요. 뭐든지 과하면 안 좋아. 우리 몸에도 이로운 세균들이 있으니까 세균들이. 네 번째 원생 생물 볼까요? 원생생물은 사실 종류가 좀 많거든요. 종류가 많아서 어떤 딱 하나의 구조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단세포에다가 핵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세포막이 이렇게 있을 때 핵이 있고 그 안에 핵산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단세포예요. 그러니까 세포 구조 자체는 사람하고 크게 다르지 않구나 진액이니까 단세포 하나로 구성된 단세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관련된 질환 하나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말라리아.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병원체 이름이 혹시 뭔지 알까? 누구예요? 누가 말라리아 매개하죠? 모기인가요? 모기가 단세포일까? 그렇진 않아. 세포 되게 작다. 그냥 작으니까. 모기가 단세포는 아니죠. 모기는 병원체를 운반시켜주는 친구야. 사실 모기의 몸 안에 말라리아 유충이 있어요. 말라리아 유충이 실제로 막 움직여가지고 여기저기 다니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모기의 몸을 타고 다른 포유류들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특히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말라리아의 공격이 굉장히 취약한 거를 가집니다. 만 생각하시면 되고 모기만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파리, 쥐 이런 애들한테 많이 타고 이동을 합니다. 하나만 더 보자면 수면병.
원생생물에 의해서 매개. 사노소피아라고 하는 원생생물이 매개하는데 이름까지 됐네. 마지막. 이거 치료 이야기 해줘야 되네. 원생생물은 사실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치료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라리아 감염 시설이 굉장히 높죠. 아, 다섯 번째. 바로 균이에요, 균. 드디어 다세포로 옵니다. 핵은 있고요, 다세포입니다. 주로 이 곰팡이에 의해서 매개되고요. 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환. 대표적인 게 바로 발에 곰팡이 피면 뭐라 불러?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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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무좀 역시 전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되게 하면 안 되겠죠. 치료할 수 있어요. 사실 무좀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치료하냐면 항진균제라고 하는 물질을 사용해요. 근데 이름 보면 알 수 있거든. 항진, 막는다라는 거예요. 진은 퍼지는 거예요. 퍼지는 걸 막는 정도예요. 퍼지는 걸 막는 정도.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됐고 149 쪽에 뭐 감염 경로 나와 있는데 요 구분만 하시면 돼요. 직접적인 경로와 간접적인 경로. 직접적인 감염 경로라고 하면 환자를 만났을 때 혹은 그 사람이 남겨놓은 병원체를 직접 자기가 만졌을 때 물건을 공유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직접적인 감염 경로고요. 당연히 이 전염될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다음 이게 간접적인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병원체가 들어있는 뭐 물을 섭취한다던가 음식을 섭취한다던가 이런 것들. 네? 뒤로 넘어가가지고요. 156쪽 봅니다. 한줄 쉬어가지고 즐거웠다. 자, 그럼 우리 몸에서 이런 병원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우리 몸이 맞고만 있지는 않는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그걸 방어작용이라고 부르고 자, 이 방어작용 역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비특이적 방어작용. 특이적 방어. 뭐 1차 방어라고 부릅니다. 비특이적. 비특이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특정한 것만 방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류를 가르지 않고 이게 뭐 균이든 원생생물이든 뭐 세균이든 이게 코로나든 뭐 인플루엔자든 가리지 않고 다 막아낸다라는 겁니다. 이걸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비특이적 방어작용의 예시는 외부 방어와 내부 방어로 구성이 외부 방어라고 하면 몸의 표면에 의해서 방어되는 방어작용을 뜻해요. 핀, 은 점막, 있는 점막들에 의해서 방어가 됐습니다. 코 내부에 점막 끈적끈적하죠? 이런 것들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 들러붙는다라는 몸 안으로 못 붙고 못 들어오고 끈적끈적한 액체에 들러붙여서 우리가 재채기하거나 뭐 기침할 때, 혹 풀 때 바깥쪽으로 내보내요. 다음 내부의 방어는 무엇이냐? 몸 내에서 일어나는 방어작용을 뜻해요. 예를 들면 우리 몸에서 세균을 잡아먹는 친구가 있거든요.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백혈구라고 불러요. 백혈구가 세균을 잡아먹는 행위, 식균작용이라고 불러요.
식균작용이라고. 그게 어떤 세균인지 가리지 않고 일단 잡아먹고 보는 겁니다. 일단 잡아먹고 보는 거. 그다음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자, 자세히 하나씩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는 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자, 특이적 방어작용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 먼저 세포성 면역. 네, 특이적 면역작용이라고 한다면 특정한 병원체를 골라서 사냥하는 거예요. 골라서 사냥하는. 어떻게 그것만 선별하는지는 이따가 좀 이야기하고 세포성 면역은 특이적 면역 중에서도 그걸 담당하는 세포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되게 살벌하다. 킬러 T셀이거든요. 죽인다라는 거예요. 뭐를? 세균을. 아니? 근데 걔는 특정한 친구만 죽인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친구만 죽인다. 뭐 킬러 T셀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여러분에게 세균 독성 티림푸그라고 부르거든요. 세균 독성 티림. 세균 독성 티림푸그가 매개합니다. 자, 그 다음 체액성 면역입니다. 체액성 면역. 체액, 몸 안에 있는 액체, 피를 뜻해요. 피가 돌아다니면서 그 피에 있는 물질 중에 일부가 병원체에 대항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항체, 항체가 매개하는 것을 특이적 면역작용이라고. 혹은 2차 방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몸에서 일단 구분하지 않고 다 사냥하는 것을 1차 방어. 하는 것을 2차 방어라고. 이걸 뭐 지구 침공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외계인들이 막 쳐들어온 거야. 빨간 외계인, 파란 외계인, 주황 외계인 있다고 할까요? 일단 군인들이 일단 다 쏘고 볼 거 아닙니까? 구분하지 않고 죽일 거예요, 일단. 그죠? 나한테 어느 순간 1차 방어벽이 무너질 거예요. 군인들이 이제 싸우다가 전사하신 분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군인들이 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쏘고 외계인의 사체를 일부 가져가요. 빨간 외계인 사체, 주황 외계인 사체, 파랑 외계인 사체를 일부 가져간다고. 그 다음 뭐 하냐면 이걸 연구원들한테 줘. 야, 이렇게 생겼는데 몸 구조 좀 분석 좀 해줄래? 그리고 이 친구를 바로 죽일 수 있는 무기 좀 개발해줘. 그럼 빨간 외계인을 효율적으로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 친구만. 그게 특이적 면역자금들이다. 그거는 이제 항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무기의 이름이 항체고요. 세균 독성 TF2는 어떤 느낌이냐면 특수부대. 군인들이 가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특수부대 UDT가 있어요. UDT. UDT 형님 제가 싸우다가 너무 힘듭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파란 외계인의 사체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 좀 어떻게 이렇게 생긴 애 좀 잡아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접수. 파란 외계인 이렇게 생겼다 이거지. 가가지고 파란 놈만 사냥하는. 그런 이 특수부대들이 세균 독성 트림프에 비유될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 파트에서 우리가 백혈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백혈구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배식세포. 배식 먹는다. 아까 이야기한 식균작용을 매개하는 세포가 바로 백혈구가 배식세포. 그러면 중학교 때 배울 때 백혈구가 다 식균작용을 매개한다라고 했지만 사실 모든 백혈구가 식균작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백혈구 중에서 대식세포를 지칭합니다. 영어로는 마이크로파지라고 그래요. 마이크로파지. 작은 것, 마이크로, 파지는 잡아먹는다. 작은 것을 잡아먹는. 자, 이 친구를 우리가 일반 군인에 비교했죠. 일반 군. 자, 그 다음 또 누가 있냐면요. 비만세포가 있어요. 자, 비만세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면, 저기 통신병 정도로 보시면 돼.
외계인 쳐들어왔을 때 옆에 누구는 총 쏘고 있고 야 누구는 빨리 본부에 보고해 하고 막 전화를 받고 이러고 있겠죠. 어. 자 소리를 내는 친구다라고 보시면 사이렌을 울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침입했다 사냥하자. 자 그다음 선생님 아까 이 외계인 사체 일부를 연구원한테 가져다 준다고 했죠. 실제로 사냥하는 친구가 직접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걸 전달해주는 배달꾼이 있어 배달꾼. 운전병 정도로 가면 되겠죠? 자, 윤전병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보조 티림 부부라고 불러요. 보조 티림 부부. 보조 티림 부부. 우리 골수에서 생성이 되고요. 이 림프절이라고 하는 관을 따라서 이동을 해서 림프부라는 이름이 있고 T는 타이머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건 우리 몸의 가슴샘이라고 하는 곳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얘는 골수에서 태어나고요. 가슴샘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T림프구라고 불러요. 근데 그렇게 센 친구가 아니죠. 보조해주는 정도겠죠. 그래서 보조 T림프구라고 지칭합니다. 그 다음 똑같이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똑같은 훈련소에 나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보조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립이에요. 얘는 세포 성립. 자, 이 친구도 T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가슴샘에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또 누가 있냐면 B림프. B는요, 본 메로우예요. 본 메로우. 본은 뼈겠죠? 뼈에 있는 골수를 지칭하고 메로우는 성숙한다라는 거예요. 얘는 골수에서 생성되면서 골수에서 같이 성숙하는 세포를 뜻해요. 태어나는 곳에서 끝까지 자라는 친구. 예? 둘 다 골수에서 생성은 되고 둘 다 골수 생성이고요. 성장하는 장소의 차이입니다. 둘 다 골수 생성, 성장하는 장소의 차이로 이름이 다르죠. 자, 비립후배에는 두 놈이 있어요. 첫 번째, 성질세포라고 합니다. 다음, 기억세포라고 하는데 두 가지 리스트에 대한 성질세포, 기억세포. 다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자, 그럼 우리 이 면역 작용들 자세하게 한번 다 다뤄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 비스트 기적 중에 외부 방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사실 피부나 점막이 좀 구분해서 이야기하면은 좋은데, 이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피부나 점막에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효소를 영어로 엔자임이라고 부르거든요. 뒤에 자임이라고 붙으면 효소를 지칭하는 거예요. 효소는 보통 자임 혹은 뭐 에이스라고 끝납니다. 소화효소 아밀레이스 같은 라이소자임이 함유되어 있다라는 거고 이 라이소자임은 들어온 이 병원체들을 녹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소자임은 세포벽을 파괴하는 역. 그래서 피부 점막이 물리적인 구조로만 방어하지는 않고요. 당연히 물리적인 구조로도 방어할 수 있어요. 뚫고 들어오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만약 우리 세포보다 크기가 작은 친구들이라면 여기 뚫고 들어올 거예요. 피부를 뚫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그걸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이 겉면에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효소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들어온 경우에 죽일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우리 내부 방어 중에서
비특이적 중에 내부 방어 한번 봅시다. 자, 그 중에 식균작용 먼저 볼까요? 자, 식균작용은 누가 매개하는 거냐면 아까 우리 이야기한 대철구의 대식세. 내가 팩맨으로 그릴게요. 팩맨. 좀 외우기 좋으라고 이름을 좀 붙여줄게. 귀엽게. 대식이라고. 대식이. 됐어요? 자, 이 대식이가 있을 때 이 대식이가 뭐 하냐면 여기에 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균을 가가지고 잡아먹어요. 자기 몸 안에 넣습니다. 자기 몸 안에 넣어서 이런 역할을 해. 자, 이렇게 몸 안에 넣으면 사실 이 대식이가 통째로 지 혼자 죽이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대식이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잡아주는 역할. 그 다음 이걸 처형하는 역할을 하는 친구는 따로 있어요. 여기 새로운 물질이 들어오는데 여기 리소종이라고 하는 아까 이름이 비슷하죠? 라이소자인, 리소점 비슷하죠? 리소좀이라고 하는 친구가 세균하고 융합이 된 후에 이 세균을 파괴하는 역할을 파괴하는 역할. 자, 이 세포의 이름 대식이. 대세포. 간단하죠? 자, 세 번째로 비특이적 방어 작용 중에 내부 방어 중에서 염증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피부가 있다라고 해볼까요? 피부 밑에 혈관이 흐르죠? 근데 혈관도 어쨌든 어떤 입자들로 구성이 됐을 거 아닙니까? 틈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피보다 입자 구조가 더 탄탄하기 때문에 더 빽빽하기 때문에 피가 안 나올 뿐이야. 틈이 살짝씩 있거든. 이게 이렇게 있다. 혈관만 그릴게요. 네, 혈관이라고. 자, 처음에는 틈이 거의 없어요. 있긴 한데 아주 조금씩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병원균이 침입했다라고 해볼까? 병원균이 침입했다. 그러면 우리 혈관 안에 누가 돌아다니고 있냐면 그 혈관 안에 혈구들이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는 혈구들, 적혈구, 백혈구 있죠. 백혈구 중에 대시기가 돌아다닌다. 대시기가 돌아다닌다. 등에 대시기가 돌아다닌다. 근데 애가 가다가요. 병원치 침입했다. 빨리 피부로 나가자. 근데 못 나가요. 덩치가 크거든요. 못 나갑니다. 근데 이걸 늘려줘야 될 거 아니야. 틈을 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신호를 주는 물질이 아까 말했던 그다음에 여기 사이렌을 울리는 친구라고 했던 이 비만세포. 비만세포. 그럼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이 이렇게 있을 때 이 혈관벽 사이가요 넓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대시기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옵니다. 바깥쪽에 있던 병원체를 사냥하는 모습이 비만세포입니다. 이게 염증 반응이죠. 그러면 이게 왜 염증 반응인가요? 염증이라고 하면 피부에 이제 쉽게 말하면 보름 같은 게 생기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대시기가 이 세균들 막 잡아먹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일부 좀 죽기도 하겠죠, 싸우다가. 세균들 시체들이 막 쌓여있고 대시기 시체도 일부 있고 이런 찌꺼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쌓여있는 게 염증이에요.
염증은 우리 몸에서 면역작용의 흔적이고요. 깨끗한 물질이 아닙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말로 정리해볼까요? 자, 첫 번째로 이 병원체 침입시 비만세포가요.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해 버립니다.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해. 히스타민이에요, 히스타민. 그럼 두 번째로 뭐 하냐면요. 히스타민이 이 히스타민에 의해서 혈관벽이 혈관벽에 투과성이 증가합니다. 혈관벽에 투과성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투과성이 증가했다. 백혈구가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백혈구 대비기 그 중에 백혈구에 식균 작용이 발생합니다. 그게 염증 반응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히스타민이 뭔가의 사이렌 소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야 들어왔다 문 열어라 하고 이만세포라는 친구가 소리를 지를 거 아니야. 그 소리에 해당하는 게 히스타민입니다. 히스타민 분비되면 혈관벽 사이가 벌어져서 대시세포가 튀어나올 수가 있나? 이게 심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해요. 혹시 알러지 있는 친구 있니? 알러지? 뭐 있어요? 갑각류? 여자친구 갑각류가 아니고 그 이름 뭐라 그래? 사이아나수소 저기 핵이 있는 핵과일들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거든요. 알러지가 뭐냐면 원래 여기 비만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비만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한테 이제 병을 만드는 항원이 들어옵니다. 이렇게요. 병원체를 우리가 항원이라고 부를게요. 항원. 이따 이름 소개해 줄게. 그러면 원래 항체라고 하는 친구는 항원을 죽이는 무기거든요. 그래서 얘랑 구조가 딱 맞물리게 생겼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거든. 항원이랑 가서 붙어야 되잖아. 죽여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 항체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여기에 비만 세포. 그럼 여기 항원이 이렇게 와서 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체가 빨리 가서 항원을 죽여야 되는데 이 정찰병 옆에 신호내는 이 정찰병이 아니고 뭐라 그래서 그 소리내는 친구 옆에 쟤한테 와서 붙어버린 거야. 외계인이 그럼 이 항체에 와서 또 붙어버린 거야. 그럼 이 소리내는 친구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겠죠. 외계인 자기 옆에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과민 반응을 해. 소리를 계속 꽥꽥 질러대. 야, 나 죽을 것 같아. 사실 한 마리밖에 침이 많았거든. 야, 죽을 것 같아. 빨리 애들 더 데려와, 더 데려와, 더 데려와. 하니까 혈관벽이 쓸데없이 엄청 넓어져. 그럼 백혈구가 계속 튀어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서 여기 바깥쪽에 물질들이 막 괜히 쌓이고 피도 조금씩 나온단 말이야. 혈장도 조금씩 추가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쪽이 굉장히 간지럽겠죠. 물질들이 튀어나왔잖아요. 피 속에 있던 물질들이. 그래서 막 긁게 되는 게 이게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을 때 어떤 약 먹냐면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는 약 먹어요. 알지? 알러지 반응 있는 친구들 다 알아. 어. 항히스타민제가 뭐냐면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거예요. 소리 그만 질러라라고. 그래서 여기 알러지 반응입니다. 알레르기 반응. 자, 그럼 이번엔 특이적 면역 한번 이야기해. 특이적 면역 한 번에 이야기할게요. 자, 먼저 등장하는 친구는요, 대식세포입니다. 여기에 대식세포가 있습니다. 대식이. 자, 대식이가 외계인을 사냥했다라고 해봅시다. 외계인이 원래 시뻘겋게 생긴 놈이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 끝에
여기 세모나게 생긴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병원체라고 합니다. 요게 쓱 들어가요. 그 다음에 대시기가 이 중에 일부 사체, 이 세모난 부분을 바깥쪽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걸 배달부가 가져갈 거 아니야. 맞아? 자, 그 배달부의 이거를 이제 항원의 일부라고 이야기할게요. 항원의 일부. 자, 그걸 가져다 주는 친구의 이름이 뭐였냐면 보조 티링프였어요. 보조 티링프. 여기 보조 티링프가 항원을 배달을 해줍니다. 쭉 가가지고요. 양쪽으로 항원을 배달을 해줘. 자, 첫 번째 배달 장소는요. 아까 이야기한 특수부대입니다. 여기에 세모난 항원을 가져다 줍니다. 자, 우리 이런 과정을 항원 제시라고 불러요.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로 항원 제시의 반응이 이쪽으로도 가져다 준다. 그럼 위쪽 길 먼저 볼까요? 위쪽에. 위쪽 길은 우리가 여기에 또 다른 친구가 하나 존재하는데 여기 림프가 하나 얘는 세포 독성 트림프. 세포 독성 트림프 이름부터 좀 매섭죠? 그 중에서 독성이 있는 트림프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또한 기능을 가진 친구. 그럼 애가 이동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하냐면 이 표면에 있는 이런 친구들을 다 죽여버린다. 배달부가 가져다주면 외계인 표면이 이렇게 생겼다는데요. 아, 야, 저기 보인다, 저기. 아, 이게 저 외계인 놈의 팔이었구나. 쟤 죽이면 되겠다. 해서 이 친구를 사냥하는 역할을 해요. 자, 우리가 이 루트를 세포성 면역이라고 해요. 우리 기준으로 이 밑두끼를 세포성 면역이라고. 여기에 또 다른 림프가 있는데 이번에는 연구소로 가져갔어요. 사실 몸에서는 되게 체계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지금 당장 출동할 수 있는 특수부대들도 출동시키고요.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 개발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연구원들의 이름이 비림프. 그럼요. 이 비림프구라고 하는 친구는 아직 역할이 정해지지 않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걸 받고 뭘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자기들 중에 일부, 예를 들면 100명의 연구원이 있는데 그 100명의 연구원들이 이걸 받았을 때 전부 다 이 친구를 죽이는 무기를 개발하러 가지만은 않을 거야.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개발에 들어가면 그 친구는 곧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오랫동안 대비하고 싶은 거야. 만약 그 정보를,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애가 90명 정도, 100명 중에 90명 정도는 직접 연구에 들어가고요. 개발에 들어가고 나머지 10명은 연구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 뭐 하냐면요. 동면하는 거야. 우리 우주선 가면 동면하듯이. 그러면 일부는 그 병원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 10년 후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10년 후에 갔을 때 이걸 처음 본 연구원들이 다 얼타고 있을 거 아니야.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죽이지? 이러고 있을 때 이 친구들을 깨우는 거야. 새로운 친구들을 깨우는 거야. 깨워가지고 아, 야, 내가 10년 전에 저거 봤어. 동면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저거 이런 식으로 죽이면 돼. 그래? 자, 이렇게 역할을 두 개 나눈다고요. 직접 연구하는 친구와 동면하는 친구로 나눠집니다. 자, 직접 연구하는 친구의 이름이 뭐냐면 형질세포예요.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분화라고 불러요. 분화, 역할을 가지게 된다. 여기도 분화. 자,
두 번째, 아까 동면에 들어갔던 친구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려고 동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기억세포라고 그래요. 당연히 실제로 동면하거나 하진 않아요. 비유적으로 제가 이야기한 거고. 다음이 형질세포는 뭐 하냐면요. 이제 실제 개발에 들어갔거든. 저렇게 생긴 외계인을 죽일 준비를 해요. 그래서 비장의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자, 기본적으로 Y자로 생겼고요. Y자 끝에 저 친구랑 딱 들어가는 모델이 저 친구가 딱 들어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냈는데 실제로 엄청 작아요. 자, 우리가 이걸 항체를 생성합니다. 항체요. 항체를 생성합니다. 그럼 이 항체가 나중에 가가지고 여기에 들러붙은 항원하고 딱 달라붙는 테트리스처럼 딱 꼽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죽인다라고 보시면 예, 항원이 들러붙으면 이걸 죽인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이 아래쪽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체액성 면역의 핵심은 항체를 만들어낸다. 자, 그럼 기억세포는 뭐하냐? 다시 분화해요. 언제 분화하냐면 2차 침입 시. 한 10년 있다가 다시 쳐들어왔어. 실제로 10년까지 가진 않아요. 기억세포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에서 뭐 2년, 몇 년씩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2차 침입 시 분화하는데 이 중에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는 현상이 근데 이때 형질세포의 양이요 엄청나게 많아져요. 항상 최후의 최후를 남겨놓는 개념인데 일부는 형질세포로 분화하고 일부는 다시 기억세포로 일부는 야 나는 다시 동면에 들어갈게. 난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또 쳐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미래를 위해서 남을게.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이걸 우리가 체액성 면역이라고 불러요. 자, 왜 체액성 면역이냐면 항체는요 체액을 따라 이동해서 그래요. 피를 따라 이동해서 그래요. 세포독성 트림프군은 피를 따라 이동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됐네. 10분 쉬었다가 7분부터 아, 그, 분화만 쓰지 말고 분화 증식 써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분화도 하고 증식도 하고. 쉬었다. 뒤에서 이어서 이야기해야 이 내용들 체크 좀 하고 갈게요. 자, 먼저 이 분화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해볼까요? 기억세포는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억세포는 성질세포나 다시 기억세포로 분화 및 증식이 가능합니다. 분화 혹은 증식이 근데 형질세포라고 하는 것은 기억세포로 분화할 수 없다. 얘는 증식만 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여기서 핵심 내용들 조금만 더 보면 형질세포는요. 항체를 생성한다. 네, 의미가 있고요. 자, 기억세포는 직접적으로 항체를 생성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억세포는 뭘 담당하냐면 2차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친구입니다. 기억세포는 수명이 훨씬 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명이 훨씬 더 길다. 이미 알겠죠? 기억세포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베테랑 연구원 정도입니다. 자, 요걸 토대로 우리가 이 두 가지 네, 상호작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백신이 기본적으로 2차 면역은 1차 면역에 비해서 훨씬 더 빠릅니다.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 2차 면역과 2차 방어는 다른 표현이야. 이 특이적 면역 자체가 2차 방어고요. 여기서 형질세포가 그냥 바로 항체를 만들어내는 건 1차 면역. 기억세포에 의해서 유발되는 건 2차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2차 방어 중에 1차 면역과 2차 면역 반응이 있는 겁니다. 말인지 알겠죠? 다음 백신이라고 하는 거 먼저 볼까요? 백신. 자, 백신은 뭘 주사하는 거냐면 이 항원을 약화시켜서 주사하는 겁니다. 얘는 약화된 항원을 우리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약화시켜서 집어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 외계인이 쳐들어왔을 때 외계인이 위협이 되는 부위들이 있을까요? 외계인 무기 다 자르고요, 팔다리 다 자르고 우리 몸에 넣는다라. 그럼 사실 그렇게 무서운 상대는 아닌데 그걸 토대로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 몸에서 외계인 사체 일부를 채취할 수가 있어요. 배식 세포가 전달해 줄 거 아니죠. 그래서 약화된 항원을 주사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장점이 뭔데요? 기억 세포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의 핵심은 기억 세포에 있습니다. 근데 이 백신과 비슷한 개념이 바로 혈청이에요. 혈청. 혈청. 이 혈액 원심 분리하는 거 봤어요. 사진. 여러 혈관에 혈액을 넣고 이걸 원심 분리기에 넣어주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면서 혈액 속의 물질들을 두 가지로 나눠줘요. 먼저 밑에 층. 여기는 혈구라고. 여기 밑에 층이 혈구라고 해서 혈구. 혈구에 뭐 있어? 적혈구, 뭐 백혈구 등등이 있겠죠. 그 혈청은 어디냐? 이 윗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윗부분은 혈장이라고 불러요. 혈장. 양이 조금 더 많아요. 10% 정도 더 많은데. 자, 근데 이 혈장은 피 속에 있는 액체 물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의 혈구들은 고체 상태고 유필구상은 물 이런 것들이 액체 상태겠죠. 그래서 좀 맑은 색이에요. 이 빨간색은 혈구는 밑에 쪽에 깔려 있어요. 적혈구가 밑에 있기 때문에. 혈청은 뭔데요? 혈청은요, 혈장에서 끈적끈적한 물질을 제거한 상태를 뜻해요. 너네 단계에서 안 중요하거든? 그냥 혈장이 혈청이라고. 그럼 여기에 뭐가 떠있냐? 아까 O자로 존재하던 항체들이 바로 여기에 떠있어요. 그러니까 혈청 안에 항체가 존재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즉 혈청, 항체. 혈청을 그냥 항체라고 생각해도 돼. 됐니? 그럼 이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 감염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몸 안에서 형질세포들이 항체를 만들어냈겠죠. 그 사람 혈액을 추출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항체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원심 분리한 후에 위쪽에 있는 물질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체는 가벼워서 위로 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니 그게 항체입니다. 즉 이 친구는요 치료제에 씁니다. 치료제. 혈청은 치료제에 씁니다.
근데 여러분 혈청에 있는 항체는 보통 생존 기간이 1주에서 2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맞고 끝이야? 아니죠. 계속 맞아야지. 나을 때까지. 맞아? 혈청은 반복적으로 주사하는데 그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백신은 예방의 목적이 있어요. 백신은 예방의 목적이 있습니다. 단, 백신에 주사하게 되면 몸에서 기억세포가 생성이 되겠죠? 근데 이 기억세포는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했잖아. 짧아도 3개월은 살거든요. 보통 년 단위로 살아요. 1년, 2년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주사를 한번 하고 좀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사하면 되겠죠.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이슈가 너무 크니까 접종 주기가 사실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처음에 3개월마다 주사하라고 했지. 그죠? 근데 뭐 다른 것들 생각해보면 독감 예방 접종 같은 거 그냥 1년마다 한 번 하잖아요. 맞아? 기억세포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백신과 혈청의 차이점 좀 구분 잘 해놓자. 백신은 예방용. 자, 그다음 159쪽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자투리 내용들 정리 좀 합시다. 자, 면역 관련 질환 봅시다. 6번 표에. 자, 세 가지 나왔고요. 알레르기 나왔네요. 알레르기. 알레르기 역시 이 자가 면역 질환의 일부고 알레르기는 우리 아까 설명했죠. 제가 항원이 비만 세포가 히스타민을 만들어내서 혈관벽 투과하고 끝이어야 되는데 항체가 비만 세포에 붙어 있는 상태로 항원이 다시 와서 붙어버리니까 비만 세포의 과잉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자, 그 밑에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뭐, 류마티스. 좀 애매한데, 류마티스는. 아직까지 정확한 진단 기준이 안 나요. 뭐 관절염이 그냥 일반적인 관절염인지, 뭐, 류마티스로 분리할 건지. 애매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도 이 면역세포들이요,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군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거죠. 피하식별에 오류가 생긴 겁니다. 외계인 써야 되는데, 이 친구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아군을 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인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고, 혹은 백혈병도 마찬가지예요. 백혈구가 세식세포가 자기 세포를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자기 거 잡아먹는 거. 그러니까 면역 결핍. 자, 이건 역으로 위에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의 뭐 관절염 같은 것들은 자기 스스로 몸에서 과민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번엔 면역 결핍이에요. 부족한 경우에 과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경우. 백혈구 숫자가 떨어진 경우를 뜻하겠죠. 면역 결핍. 대표적으로 에이즈가 있다. 에이즈에 대해서는 밑에 정리 잘 되어 있는데 꼭 기억하세요. 자, 에이즈가 사람의 면역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질환을 뜻하는 겁니다. 이뮤노 데피셔시 신드롬 이런 뜻인데, 자, 얘는 HIV가 공격하는 거예요. 뭘 공격하냐면 보조 T림프구를 공격. 이렇게 그래프 나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프 있죠? 있죠? 자, 그러면 네, 내용대로 한번 우리가 같이 가보죠. 자, 처음에 이 HIV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자, 이 노란색 곡선을 HIV라고. 자, 한번 들어왔으니까 숫자가 증가한 거야, 이거. 자, 들어오면 이제 몸에서 사냥을 시작하겠죠. 세포 독성 T림프구도 나가고, 여기 형질 세포들도 항체 막 만들고, 대식 세포도 열심히 일하고, 이런 작용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특이적 면역작용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날 겁니다. 대식 세포들이요. 군들이 막 쏠 거야. 일반 군인들이. 그럼 숫자가 훅 떨어져요. 자, 근데 이때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 몸에 배달부, 보조 트림프가 있었단 말이야, 처음에. 처음에 있었는데, 이게
야, HIV 들어왔다 하고 조금씩 증식을 합니다. 양이 늘어요. 근데 HIV 바이러스가 뭐 한다고 해서? 보조 트림프구를 공격해버린다고 했지. 숫자가 순식간에 훅 떨어져요. 거의 다 사냥당합니다. 그러면 봐봐. 우리가 1차 방어, 비특이적 면역작용이 계속 일어나겠죠. 근데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특이적 면역작용들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배달부가 다 죽었죠. 더 이상 외계인 사체를 갖다 줄 데가 없어. 갖다 줄 데가 없어요. 배달부가 죽었으니까. 그럼 세포독성 찌림프구 출발 못하고요. 비림프구도 출발 못합니다. 그럼 HIV 바이러스가 다시 증식하겠죠. HIV 바이러스가 왜 감소했는지. 처음에는 방어작용이 제대로 일어났다. 근데 이 HIV 바이러스들이 죽으면서 끝까지 배달부들만 집요하게 사냥을 한 거죠. 보조 트림프구만 집요하게 사냥을 하니까 2차 면역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다음에 구도가 좀 바쁜데 네, 혈액도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우리 혈액 한번 우리 사람한테 혈액형을 붙여주죠. 판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름을 붙여주는 이름이 뭐냐면, 응집원을 기준으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응집원에 따라가 이름이 결정됩니다. 응집원이라고 하면 항원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응집원인지 이따가 좀 이야기하고, 항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로 뭐 우리 몸에서 항원으로 작용되지는 않아요. 항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럼 각혈액의 생김새 한번 보죠. A형. A형이 왜 A형이냐면 A형의 응집원이요. 겹혈구가 이렇게 있으면 돌기가 돼요. 근데 이 돌기의 이름이 A입니다. 세모난 돌기가 있다라고 해볼까요? 세모난 돌기. A형은 뾰족한 세모난 돌기.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적혈구에 저런 뾰족한 부분이 튀어나와 있다고. 그럼 우리 몸에서 인식을 하겠죠. 지금 저렇게 세모난 게 우리 몸에 또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건 우리 혈구에 있는 거야, 적혈구에 있는 거야. 공격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아니? 원래 자기 거니까요. 응집원과 반대로 항체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건 응집소라고 그래요. 응집소. 응집소는 항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A를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어내요? 안 만들어도 적혈구 다 죽일 거야? 아니란 말이야. 되니? 일단 A에 대한 항체는 없다. B형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낼까요? B형은 적혈구의 표면에 네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돌기의 이름이 B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응집원을 B를 가집니다. 그럼 봐봐. 내가 B형의 혈구를 A형한테 집어넣을게. 근데 우리 몸에서는 저런 네모난 돌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없죠. 그럼 네모난 돌기를 죽이려는 항체를 만들어낼 거예요. 맞니? 자, 그래서 A형 몸속에는 B형의 혈구에 있는 저 응집원을 공격하는 응집소가 있는데 알파벳 매칭 시켜주시면 돼요. 베타로. 베타.
베타는 저걸 죽이는 구조다. 기본적으로 다 Y자고 끝에가 네모나게 나 있다. 이 내용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간다라고 하면 베타가 좋다. 베타는 B를 공격하는 응집소를 뜻합니다. A형의 혈액에는 애초에 베타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럼 역으로 생각해 봐야 돼. B형은 응집소를 뭘 갖겠니? 그렇죠. 알파를 갖. 알파는 어떻게 생겨서? 응집원 누구를 죽일 수 있도록? A를 죽일 수 있는 끝이 세모난 모양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는 서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반응이 일어나면 항원하고 항체 응집원과 응집소가 반응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엉키거든요. 그래서 응집이라고 불러요. 응집 반응에서 항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집원이라고 부르죠. 항체 역할을 하는 건 응집소. 그럼 AB형은요? AB형은 왜 AB형이라는 이름이 붙었냐? 항상 항원 기준, 응집원 기준. 돌기가 A도 있고요, B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응집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응집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O형도 볼까요? 네, 그럼 얘는 O라는 돌기가 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O형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O형인 거예요. 그럼 O형의 혈액을 갖고 있는 사람은 A형의 혈액이든 B형의 혈액이든 전부 다 적으로 판단하겠네요. 혈구들을. 왜? 자기 원래의 혈구에는 이런 돌기가 없었으니까. 그럼 이걸 죽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겠네. A를 죽이는 걸 뭐라 불러요? 알파. B를 죽이는 건 베타. O형은 응집소를 다 가지는구나. 항원이 없으니까, 응집원이 없으니까. 자, 그럼 이 A, B 오식 혈액형에서 셀룰 관계를 따르고 A, B 오식이라고 했을 때 A, B형은요, A, B형도 포함하는 거예요. A, B, 응집원 A, B 그리고 O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요, 대량 수열은 무조건 같은 혈액형끼리 해야만 합니다. 대량 수열이라고 하면 500ml 이상 정도를 뜻합니다. 그거는 무조건 같은 혈액형끼리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응집 반응이 일어날 테니까요. 응집 반응, 항원 항체 반응을 뜻해요. 자, 근데 소량 수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많이 헷갈려 하거든. 근데 대법칙 하나만 준수하시면 돼요. 자, 소량 수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는 응집원이 주는 혈액에 응집원이 받는 혈액에 응집소와 반응하면 안 된다. 처음에 내용 이렇게 가고 나중에 암기할 때는 이렇게 가세요. 응집원을 주면 안 된다. 아니, 응집원을 주면 안 된다. 응집소는 줘도 돼요. 왜냐면 이 응집소 같은 경우에는 이 주는 혈액에 응집소는요 혈액이 희석됩니다. 소량 수혈이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사이즈만 놓고 봐도 적혈구가 훨씬 크거든요. 항체보다는. 봐봐. 내가
무슨 형이야? A형이래. 나는 O형이란 말이야. O형이 혈액형인데 이제 조금 수혈을 해줬대. 피가 급해가지고 수혈을 좀 해줬다고 할까요? 다음 샘 몸속에는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죠. A형 몸의 응집원은 뭐가 있어요? A가 있죠. 샘 몸속에는 알파가 A를 공격할 거 아니야. 근데 항체는 사이즈가 어떻다고 해서? 굉장히 작다라고 했죠. 그러면 받는 사람은 혈액량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 몸에 있는 혈관을 공격해봤자 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줘도 된다고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볼까요? A형이 O형인데 O형한테 수혈을 했다라고 해볼게. A형 몸속에는 응집원이 뭐가 있어요? A가 있죠. 적혈군 등치가 어떻다고 생각하면 돼? 상체보다 훨씬 크다라고 보면 돼. 그럼 큰 병원균 하나가 들어왔지. 내 몸속에 혈액이 굉장히 많죠. 적혈군은 조금 들어왔지만 내 몸속에 혈액은 굉장히 많아. 항체도 굉장히 많죠. 그럼 이 큰 괴물을 사냥하려고 온 항체들이 다 붙을 거 아니야. 몸 안에서 난리가 난다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응집원을 주면 안 된다. 그럼 우리 이걸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대법칙. 이렇게 가면 기니까 필기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응집원을 주면 안 된다. 그죠? 자, 봐봐. 여기 A형이 있다. 여기 A형. 여기 B형. 여기 O형이 있다. 자, 그럼 볼까요? 그럼 A형은 AB형에게 수혈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때 주는 쪽의 응집원을 생각하세요. A형 몸속에 응집원이 뭐가 있어요? A가 있죠. AB형의 몸속에 응집소는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죠. 반응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지. 그러면 줄 수 있다고. 혈액이 엉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역으로 생각해볼까? AB형은 A한테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AB형의 혈구의 응집원은 뭐가 있어? A도 있고 B도 있죠. A는 문제가 안 돼. 왜 A랑 반응하는 알파는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뭐야? 베타죠. AB형이 B를 주면 A형 몸속에는 베타와 반응할 거 아니야. 베타들이 득실득실하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응집 반응이 매우 일어나니까 줄 수 없다. 자, 똑같은 원리가 계속적인데요. B형은 AB형한테 줄 수 있어요. AB형은 응집소가 없으니까 누가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그러나 AB형은 B형에게 줄 수 없어요. 네? AB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생각해봐. AB형 같은 경우는 응집원은 A도 있고 B도 있는데 B형 몸속에 응집소 알파랑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응? 주는 응집원, 받는 응집소를 생각하세요. 자, AB형과 O형의 관계도 볼까요? AB형은 O형한테 줄 수 없어요. 아주 치명적일 겁니다. 네, O형의 몸속에 받는 쪽에 응집소 둘 다 있고요. 주는 쪽에 응집원 둘 다 있잖아. 매칭되면 안 좋은 거야. 좋은 게 아니야. 반응이 일어나서 죽인다는 거니까 O형은 AB형에게 줄 수 있어요. 네? O형은 응집원이 없으니까 응집원이 없으면 누구에게든 다 줄 수 있네요. 그럼요. 그건 여러분 이거 소량 수열일 때 그러나 O형은 참 짠한데 응집소가 둘 다 있잖아. 받는 입장에서는 응집소가 있으면 안 되겠죠. A형한테도 못 받고요. B형한테도 못 받고. 옛날 혈액형 심리 테스트 보면요. A, B형의 결과를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O형은 약간 헌신적이다. 이 수열 관계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약간 의심을 해봅니다. 저는. 네, O형은 누구에게나 수혈을 해줄 수 있지만 AB형은 아무에게도 수혈하지 않고 받기만 하죠.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우기 좋으라고 A형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게 수혈 관계에 한해서만 O형이 한심적이다라고 하는 게 수혈 관계에 한해서만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혈액형 정리하고 수혈 관계까지 이야기해봤고 이번에는 IT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 이건 AB형과 아예 다른 응집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예 다른 종류의 응집원이 존재합니다. 자, 이 묶이는 이유가 HBO 같은 경우에는 이 동일한 염색체에서 여기서 A형을 만들어낼지 B형을 만들어낼지 그다음 뭐 O형을 만들어낼지를 결정하는데 RH는 아예 다른 곳에 있어요. 그래서 따로 분류하는 겁니다. 자, 그럼 RH 플러스형, RH 마이너스형 여러분 들어보긴 했죠. RH 플러스와 RH 마이너스 들어보긴 했을 겁니다. 그럼 RH 플러스는요, RH 응집원이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가 없는 거고요. 그럼 응집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RH 플러스는 RH 응집원은 있단 말이야. 그럼 RH 응집소가 있으면 돼? 안 되죠? 바로 죽어요. 되지? 만들어내면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죽겠죠. RH-형은 RH 응집원이 있죠? 있겠지? 근데 이건 처음에 안 만들어내. 그게 ABO식과의 차이점이야. ABO식은 원래 자기랑 다른 응집원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가 원래 존재하는데 RH는 원래는 없었다라는 거야. 꼭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초기에는 처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생기냐면 RH 응집원이 침입했을 때 그때서야 생성하는 수식을 이게 RH-형의 RH 플러스는요. RH 플러스에게 대량 수열이 가능. 같은 혈액형끼리는 다 가능해요. RH 마이너스도 RH 마이너스에게 가능합니다. 봐봐. RH 플러스가 RH 마이너스에게 수열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 수열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근데요, 처음에 가능. 처음만 수열이 가능해요. 왜냐면 처음에는 응집소가 존재하지 않았지. 예? 처음만 수열이 가능하다. 근데요, 두 번째로 수열할 수는 없어요. 2차 수열은 불가합니다. 처음에 수혈 가능한 이유가 항체를 특이적 면역작용에서 성질세포가 만들어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사냥도 해야 되고요. 그 배달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2주 정도 걸려요. 그러면 그 2주 동안 우리 몸에서 열심히 RH 플러스 응집원을 사냥하는 응집소를 만들어냈을 거야. 근데 그때쯤에는 혈액이 다 희석돼 있어. 그러니까 서로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야. 항체가 만들어질 때쯤이면 이미 희석이 다 돼 있는 상태거든. 근데요, 다시 넣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아까 RH 플러스를 연구했던 세포들 중에 누가 있겠니? 핵심이 되는 세포가 누구겠어? 누구? 누구야, 괜찮아? 응집어? 그래, 아까 RH 플러스가 다시 한번 들어와서 응집소를 만들어냈어. 근데 그때쯤이면 반응을 안 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한번 넣었어요. 뭐가 있어? 뭐가 있어? 항체가 있어. 항체는 2주 정도면 사라진다라고 했어. 2주면은 생성되고요. 2주면 사라져요. 뭐가 있어? 뭐겠니? 아, 우리 잘 생각해봐, 얘들아. 다시 들어왔을 때 면역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세포 이름이 뭐였어요? 그렇지, 기억세포죠. 그래서 2차 수혈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아까 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그동안 희석되니까 문제가 없다고 했죠. 근데 2차 침입했을 땐 기억세포가 있어요. 항체 생산 속도가 비합적으로 빨라졌다고요. 그럼 이 응집원이 희석되기 전에 면역작용이 일어나 버린다.
그래서 2차 수열은 당연히 불가하다. RH 1차 수열은 가능합니다. RH 항체 같은 경우에 생성 기간이 길어서 사실 2주보다 훨씬 더 걸려요. 2달, 4달 정도는. 그 저기 혈액형 판정 그림 한번 볼게요. 위에 163쪽 위쪽에 원숭이 나와 있죠? 붉은 털 원숭이. 사실 이 RH 항원이 어디서 이 발견이 되고 연구가 많이 되냐면 붉은 털 원숭이한테서 연구가 많이 됩니다. 뭐 사람도 RH 플러스지만 붉은 털 원숭이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름이 RH가 레서스 멍키거든요. 붉은 털 원숭이입니다. 요 붉은 털 원숭이의 적혈구를 뺀대. 자, 지금 이 실험의 목적이 뭐냐면 그 실험의 목적이 RH 응집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토끼는 기본적으로 RH식 혈액형을 가지지 않거든요. RH-예요. 토끼 몸속에 그런 응집원도 없고 응집소도 없겠지. 근데 만들어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일단 RH 플러스를 주사해야겠죠. 그래서 원숭이로부터 혈액을 채취해서 토끼한테 주사하는 겁니다. 됐니? 붉은 털 원숭이의 혈구를 주사해줘야겠죠. 그럼 토끼 몸속에서 RH 응집소를 만들어내겠죠. 됐니? 그러니까 애들 잘 생각해봐. 그럼 원숭이한테서 뽑아야 되는 건 혈장이에요, 혈구예요? 혈구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근데 이 아래쪽에 깔려있는 혈구 여기에 적혈구가 있으니까 여기에 응집원이 있는 거야. 맞아? 근데 응집소는 항체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이 위쪽에 있죠. 항체 응집소는 위쪽에 있단 말이야. 이 실험의 디테일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원숭이로부터 응집원을 빼야 되니까 원숭이의 혈구를 채취해서 토끼한테 넣어줘야 된다. 그럼 그냥 통째로 혈액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 토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목적이 뭐였냐면 RH 응집소를 빼는 거예요. 근데 응집소는 항체라고 했잖아. 혈장이 있다고. 토끼의 혈장을 분리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사람한테 주사해보는 거야. 근데 그 사람한테 토끼의 RH 응집소를 주사했을 때 응집 반응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RH 응집원이 있는 RH 플러스라는 거겠죠. 대부분의 사람한테 응집 반응이 일어나겠지, 이런 경우에는. RH 플러스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근데 토끼의 응집소, 즉 RH 응집소를 주사했지만 그 실제로 몸에 넣지는 않아요. 피 좀 빼가지고 밖에서 합니다. 그 사람의 혈액과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응집원이 없으니까 그 사람 RH-예요. 그러니까 붉은 털 원숭이와 토끼는 이 RH 판별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친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113쪽 밑에 저기 결과 좀 일단 탐구자료 좀 결과. 그럼 항 A 혈청이라고 나와 있죠. 항 A 혈청. 제가 혈청은 뭐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히읗 항체로 보면 된다고 했죠. 얘는 항체예요. 근데 항 A죠. A를 죽이는 항체입니다. A를 죽이는 응집소 이름이 뭐야? 그렇죠. 알파예요. 얘는 바꿔서 해석하세요. 항 A 혈청은 알파입니다. 항 B 혈청은 그럼 뭐겠니? 이건 B를 죽이는 델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파와 베타를 떨어뜨렸을 때 어떤 식으로 P가 바뀌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실험 볼까요? 첫 번째 칸. 항 A를 저 알파를 떨어뜨렸더니 응집 반응이 일어났네? 즉, 그 사람 보면 A가 있는 거네. 근데 베타와는 응집 반응 안 했네요. B는 없네요. 무슨 형이에요? A형이죠. 첫 번째 실험. 자, 바로 옆에 오른쪽 볼까요? 알파를 넣었을 때 반응을 안 했네. 즉, A가 없다라는 뜻이죠. 베타를 넣었는데 반응했네. B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B형이다. 해석 쉽죠? 어렵지 않죠? 자, 밑에 왼쪽에 거 먼저 보면 둘 다 응집했네. A도 있고 B도 있네. 이 사람 A, B형이다. 마지막 밑에 오른쪽 거 보면 A도 없고 B도 없다는 거 있죠? 알파, 베타 둘 다 반응 안 했으니까 O형이다. 자, 오른쪽에 RH 혈청 봅시다. 그러면 한 RH 혈청은 사실 RH 응집소예요. RH 응집소를 넣었을 때 응집이 됐다? RH 응집 원이 있는 RH 플러스형이다라는 걸 지칭하는 거고, RH 응집소를 넣었을 때 응집이 안 됐다. RH 마이너스형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고요. 문제 몇 개만 제가 좀 써드리도록. 시간 없으니까 기본 개념 문제들은 여러분이 하시고요. 암기하는 건 여러분한테 좀 맡기고, 그래도 계산이 좀 들어가는 내용들. 일단 문제풀이 하기 전에 161쪽 한번 보세요. 자, 1차 면역과 2차 면역 반응 해가지고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주요하게 작용하는가 한번 체크해 봅시다. 2차 면역, 밑줄. 맨 위에 2차 면역 나와 있죠. 2차 면역. 매개하는 친구가 누구예요? 핵심이 누굽니까? 기억 세포. 기억 세포가 여기다. 자, 그럼 1차 면역 볼까요? 1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세포가 관여하지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항체를 만들어내는 반응을 뜻해요. 2주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반응 보면은 형질세포가 열심히 항체 만들어내고 있죠. 그 항체들이 가서 항원 죽이고 있고요. 첫 번째 그림에서. 자, 두 번째, 2차 면역 볼까요? 기억세포로부터 매개되네. 그러면 이 항원이 2차 침입했을 때 기억세포가 증식되고 분화되는데 위에 그림하고 숫자 차이 볼래요? 성질세포가 엄청 많이 만들어지죠. 위에보다. 기억세포도 훨씬 더 많고요. 증식도 하고 분화도 한다라고 했죠. 그럼 성질세포가 이렇게 빨리 만들어지니까 이때 항체를 만들어내는 기간이 훨씬 더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만들고요. 네? 형질세포는 금방 죽기 때문에 이런 2차 면역을 주도할 수 없고 2차 면역의 스타트는 기억세포가 된다. 단 2차 면역에서도 항체를 만드는 건 누구예요? 당연히 형질세포입니다. 기억세포가 항체를 만드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밑에 그래프 보면 아주 많이 나오는 그래프예요. 자, 첫 번째 그래프 볼까요? 앞쪽에. 자, 항원 A를 처음 주사했대요. 그랬더니 항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만드는데 대충 2주 정도 걸린다고 했죠. 2주 정도 되니까 양이 최고점을 찍었네. 그래도 한 2주 지나니까 다 죽었네. 항체는 오래 못 간다고 했죠. 형질세포도 오래 못 살고요. 항체도 오래 못 살아요. 자, 근데 28일쯤 되니까 A를 다시 넣었대. 주황색 그래프만 보세요. 그러니까 항체 생성되는 양이 어때?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러니까 앞부분과 차이가 있는 이유는 바로 기억세포의 유무 때문이다. 자,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항원 B, 이번엔 다른 세균을 주입한 겁니다. 근데 B는 처음 주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세포가 없어서 A의 1차 면역 반응과 똑같이 증식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 체크 좀 하십시오.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165쪽 한번 볼까요? 자, 자료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림 다는 세균이 인체에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 나는 항체 혈중 농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 가부터 봅시다. 그럼 배식세포가 잡아먹었죠? 이거 무슨 작용이라고 불러요? 식균작용이지. 식균작용은 특이적이야, 비특이적이야? 특이적이니, 비특이적이니? 아무거나 다 잡아먹잖아. 비특이적이죠? 근데 식균작용만 하고 끝이에요, 대식이가? 아니죠. 항원 일부를 제시를 해주죠. 보조 T림프구한테. 그러니까 얘는 특이적 면역에도 관여합니다. 이게 대식세포의 특징이에요. 비특이적, 특이적에 모두 관여하는 유일한 세포예요. 여기서 나오는. 예? 예? 그냥 무차별적으로 죽이기도 하지만 특정 부분을 제시해주기도 하니까. 그럼 이 보조 T림프구가 이동합니다. 활성화됐다라고 했죠. 그래서 B림프구를 촉진시켰대. B림프구가 분화했대요. 근데 세포 니은은 항체를 만들어내는 누굽니까? 형질 세포. 그럼 세포 기억은 뭘까? 그렇지. 이제 기억은 기억 세포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항체 만들어서 면역하는 거네. 이건 무슨 성 면역이에요? 세포성 면역입니까? 체액성 면역이죠. 이 그림은 체액성 면역이네. 쌤, 근데 아까 뭐 저기 UDT한테 갖다 주지 않았어요? 그 세포성 면역이죠. 이 그림엔 안 나와 있네. 쌤이 그려준 그림의 아랫부분만 그려놓은 거네. 체액성 면역만을 나타낸다.
기억, 니은 이름 쓸 수 있을 거고. 자, 2번. 간은 특이적 면역 방어작용 중 체액성 면역이다. 세포성 면역은 세포 독성 트림프고 기억하자. 자, 2번. 나의 구간 1회에서 항체 농도가 직접적으로 감소하는 데 요인을 준 것은 뭐겠니? 경질세포죠. 기억세포가 항체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 3번. 구간 2에서 형질세포로 분화하면서 빠르게 증식하는 친구는 기억세포죠. 아니? 기억세포입니다. 물론 비림프구 역시 형질세포로 분화하지만 그건 1차 면역의 일종으로 봐야 되고 기억세포가 분열하기 때문에 2차 분화하기 때문에 2차 면역 속도가 훨씬 빠르다. 자, 3번 봅시다. 자, B림프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T림프구는 가슴샘에서 만들어진대. 아까 필기 시간이 없어서 못 해주는데 자, 옆에 써놓으세요. T림프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진다. 아까 가볍게 이야기는 해줬어요. 단 성숙하는 장소의 차이입니다. B림프구는 골수 생성, 골수 성숙. T림프구는 골수 생성, 가슴샘 성숙이에요. 자, 이번 보조 T림프구는 대식세포가 제시한 항원을 인식하고 활성화한다. 당연히 맞는 표현이죠. 자, 3번. 구간 1에서는 형질세포만 존재하고 기억세포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죠. 형질세포도 있고 기억세포도 있죠. 형질세포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단계고요. 기억세포는 유지됩니다. 얘는 항체 농도예요. 자, 4번. 구간 2에서는 2차 면역이 일어나 항체 생성되죠. 2차 면역 당연히 일어나죠. 자, 옆에도 한번 볼까요? 항 A혈청과 항 B혈청에 포함되어 있는 응집소를 각각 써라. 자, 항 A혈청에는 뭐 있어요? 알파. 항 B혈청에는 베타. 항 RH 혈청은 RH 응집소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자, 뒤쪽에 필력 업 문제 한번 보죠. 필력 업 문제. 자, 그래서 2번 한번 봅시다. 2번. 2번 문제.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병원체 A래. 여러분, 기호가 뭔지 잘 체크하세요. A는요, 병원체예요. 병원체. 뭐 결핵균이든지, 아무거나 넣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 A로부터 물질 기억, 그리고 니은을 얻는데, 병원체로부터 기억 혹은 니은을 얻는데요. 뭐 세균의 몸 표면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세균의 핵산 같은 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병원체로부터 뜯어낸 거니까. 자, 그 다음 A. 그 다음 기억. 니은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지 1번부터 5번을 준비한다. 자, 이때 주사액을 1번부터 3번에 주사하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봤대. 자, 봅시다. 첫 번째. 기억을 넣었더니요, 산대요. 왜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왜 살았을까? 이 세균의 독성이 충분하지 않아서겠죠. 잘 생각해 봐야 되나. 결국 세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 세균에 뭐 DNA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물론 원형이라고 해서 세균은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그다음에 세균의 DNA가 될 수도 있고 세균의 표면이 될 수도 있거든. 여기 이런 표면들이 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럼 항체는 표면을 저격할까 DNA를 저격할까? 당연히 이 표면을 저격하는 기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기억만 단독으로 주사했더니 살았대요. 독성은 어때? 안! 기억을 넣었더니 뭘 만들어냈대? 항체를 만들어냈대. 이걸 만들어냈대. 왜? A랑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 아, 그럼 이거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DNA 역할, 껍데기 역할 어떻게 다 알아? 조건 가지고 해석하라고요. 독성은 없지만 항원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항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까 백신 같은 친구겠죠? 사실 기억은. 외계인 팔다리 다 잘라 넣어놓고 주사한 상태겠죠. 자, 2번은요. 니은은 뭔지 모르겠지만 살았대. 즉 직접적으로 독성은 제시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왜 독성이 제시되지 않았냐면 세균의 물질을 크게 두 가지로 바꿀까요? DNA로 놓든 항원으로 놓든 두 개 정도로 나볼까요? 근데 기억하고 니은은 사실 이 부분을 잘라서 이걸 넣든 이걸 넣든 한 거거든. 물론 다른 물질일 수도 있어. 내가 예시 물질 두 개를 넣은 거야. 근데요, 어쨌든 자르면 어떻게 돼요? 세균은? 그죠? 역할 수행을 못하죠. 그러니까 산 거야. 기억하고 니은을 따로 주사했을 때는. 세균이 완전체로 들어갔을 때 생쥐가 죽는다고요. 그래서 그 조건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마지막 조건에서 할 수 있어요. A는 완전한 세균이기 때문에 독성이 가득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주 후에 여기서 뭔가를 채취할 때 1에서 혈청을 채취할 때 혈청 A를 1에서 혈청 A를 채취할 때요. 그 다음에 이걸 누구한테 주사했냐면 4번에 주사했어요. 그랬더니요 살았대. 4번에 이 혈청만 넣은 게 아니고 A 병원체 A도 넣은 거예요. 독성이 있는 완전한 세균을 넣었는데 살았네. 면역 반응이 일어났네. 그쵸? 혈청에는 기억세포가 아니라 누가 있어? 혈청 히읗이읗 항체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A에 대한 항체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당연히 있는 거죠. 얘네? 그 다음 봐봐. 2번에서 혈청 B를 채취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5번에 주사했대. 그랬더니 사망했대요. 당연히 A도 넣은 거예요. 그럼 이 혈청 B는 A에 대한 응집소, 그러니까 응집소가 아니고 항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쥐가 죽었지. 그렇죠? 아, 그러면 기억은 항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니은은 항원의 역할이 독성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항체를 생성하는 자에도 있다고요. 그럼 니은은 항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항체 생성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이런 문제 나왔으면 너네 혼을 순식간에 홀려가요. 문제에서 뭘 물어볼 거냐면 아마 기억세포 물어볼 거야. 당연히 2차 면역 반응도 시킬 수 있거든. 근데 지금 2차 면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죠. 증거는 뭡니까? 뭘 채취했어요? 뭘 채취했어? 혈청을 채취. 혈청에 기억세포 있어 없어? 없다고요. 기억세포는 혈부에 있어요. 그니 기억세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기억보기 바로 있네요. 스몰 a에는 a에 대한 기억세포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살았으니까 애들이 기억세포 좋은 거 있나 보다 이렇게 간다고. 아니라고요. 물론 이 친구 몸속에 기억세포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이 친구 몸을 특제로 드러낸 게 아니라 거기서 항체만 빼냈다고요. 혈청이니까. 그러니까 기억세포 없다고. 디테일한 걸 잘 구분해야 돼. 문제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어. 1번 생쥐에는 항원 A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다? 맞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동그라미 A, 채취한 혈청이 기억세포가 있다? 그건 아니라. 혈청에는 기억세포가 못 들어간다. 자, 니은 다행 1에서 A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항체가 만들어졌겠죠. 그죠? 1차 면역, 2차 면역 헷갈리지 마세요. 1차 면역은 그냥 형질세포가 곧바로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 2차 면역은 기억세포가 관여하는 것. 자, 지금 마의 4번에서 A에 대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살았지. 이 A에 대한 항체가 항원 A를 네, 항원 항체 반응을 시켜서 사냥을 했기 때문에 산 거죠.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과제는 뒤에 중단원 마무리 175쪽까지 하시면 되고
양이 많죠? 뭐 계산 문제 없고 고인데 이 정도는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뭐 달래고 싶지 않아. 스스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고인데 욕심 안 내고 욕심 좀 내서 제 중단은 마무리까지. 네, 여기까지 합시다. 과제 다 잘 하고 있죠? 과제 안